네, 유신희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모시려고 저희가 좀 이렇게 계속해서 소통을 했는데 드디어 모시게 돼가지고 불러주셔서 네. 영광입니다. 네,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나눠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 CPI가 발표되고 나서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융시장이 더 떨어진다, 이제 경기 침체 와가지고 암울하다라고 하다가 급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일시적인 반등일까? 아니면은 안 좋아지는 과정으로 가는 그 중에 하나의 단계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네. 물가가 사실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 이제 8%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7.7%가 나왔습니다. 10월에 네. 물가가. 근데 이게 이제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럼 이러한 물가가 예상치보다 떨어졌는데 이러한 패턴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냐에 대해서 페드도 모릅니다. 파월도 모릅니다. 맞아요. 네. 단지 금융시장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상태가 처음으로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숫자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나타나게 됐고 의미 있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완화적으로 그리고 통화 긴축에 대한 어떤 위험성들이 좀 경감되는 듯한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요약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물가가 기조적으로 하락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에서 지금 구성 품목별로 좀 살펴보시면 네. 이번에 그 가스 유틸리티 쪽이 전월비 마이너스 4%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스 유틸리티는 당연히 미국의 천연가스 실제 현물 선물 가격하고 연동이 되는데 이게 가스 유틸리티 서비스니까 당연히 시차가 좀 존재를 하죠. 네. 그래서 대략 2, 3개월 이전에 이제 가격이 떨어졌던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었었던 것이고 다만 지금 만약에 겨울을 완전히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오른다라고 한다면 연말로 가면서 다시 오르면 내년 초쯤에 발표될 그 가스 쪽과 에너지에 대한 가격들이 또 전월비 상승으로 다시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메디케어 쪽이 이제 0.4% 정도 하락을 했는데 메디케어 쪽은 바이든 정부의 여러분 인플레 감축법 다 아시죠? 네, IRA. 네. IRA에 사실 들어가 있는 항목 중에 약가 인하나 의료 수가에 대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그 방안들이 들어가 있고 이미 그 이전부터도 그 오바마 케어의 어떤 연속선상에서 정책적으로 의료 수가에 대한 조정을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제품 쪽입니다. 제품이라고 하면 내구재, 비내구재, 즉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의류나 자동차 쪽 같은 가구 이런 상품 소비가 조금씩 줄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스 가격의 하락에 의해서 어느 정도 물가가 예상치보다 하회했는데 가스 가격의 변동이 생기면서 금리가 떨어진 상태, 시장 금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투기 심리가 자극을 받으면 가스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제로섬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이 메디케어 쪽 가격은 방향성이 잡히면 서서히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그 폭 자체가 굉장히 더디게 떨어진다라는 것이고 지난달 9월 달까지 사실 상반기 동안 계속 괴롭혔던 부분이 물가에서 서비스 쪽 가격이었는데 서비스 쪽에서도 이번에 여전히 높게 나왔던 거는 운송 서비스도 높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주택 가격, 그러니까 우리 그 주거비와 관련되는 품목들도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를 했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즉슨 뭐냐면 미국에서 물가가 계속 공고하게 높은 이유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에너지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절반 이상 정도의 비중으로 그 내수의 서비스 물가 쪽이 굉장히 공고하게 타이트닝하게 올라가고 있었다. 근데 그것이 일부 품목이 살짝 내려간 부분이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품목들은 어떤 여전히 공고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놓고 본다면은 이 물가의 패턴이 앞으로 내년 초까지 봤을 때 7% 내외에서 계속 변동을 계속 할 겁니다. 위아래로 변동을 소폭씩 0점 몇 이렇게 변동을 하면서 아마 이번처럼 그렇게 이제 금리도 빠르게 이제 시장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 그리고 시장이 완화되는 현상들은 앞으로는
그 폭이나 어떤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제어가 될 수밖에 아.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물가 쪽에서 여러분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물가가 떨어지면 긴축에 대한 압박은 줄어들죠. 근데 만에 하나 미국이 서비스 쪽 물가가 높았던 거는 임금이 좋고 고용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내수에 대한 수요가 살아 있어서 그랬는데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 쪽 일부 품목 중에서는 여전히 공고한 상승세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떨어진다라는 거는 금리를 더 긴축적으로 강화할 필요는 없어지는 한편에 미국 경기도 일단 침체가 확인이 된다라는 입증 증거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본다면 시장 금리는 물론 이제 서서히 여기 더 안정화될 개연성이 크겠지만 네. 여기서의 방향성은 시장 금리가 안정화되고 물가가 떨어지는 건 수요 감축에 대한 부분들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펀더멘털, 기업의 펀더멘털 자체는 다소 약화되는 국면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센티먼트, 금리의 안정화에 대한 센티먼트 호전적인 플러스 부분이 있는 반면에 경기 약화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마이너스 부분으로 공존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게 사실 양면과 같은 거잖아요. 동전의 양면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공교롭게도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거의 끝났고 사실상 주요 기업은 다 발표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물가가 좀 둔화됐으니까 그동안에 막 강력하게 긴축을 한다 막 하면서 시장을 억눌렀던 그런 부분들이 다소 좀 해소가 되니까 환호를 했는데 그렇죠. 반대로 본다라고 한다면 서비스 쪽 물가 그러니까 이제 커머디티 이쪽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그 즉슨 그만큼 소비가 준 거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4분기 실적에 나오니까 네. 사실 그때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최근에 좀 보면은 약간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 부분은 거의 약간 컨센서스가 일치한 것 같아요. 요즘 최근에 그 연준 위원들의 말을 보면 하지만은 그 금리 상단이 어디까지일 것이냐 거기에서도 약간 힌트를 주는 것 같은데 최근에 그 메리 데일리 연은사 같은 경우에는 4.75에서 5.25 네. 거기까지 자기는 보고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상단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진 않고 네. 여전히 약간 시장에서 바라보는 그 위치에 좀 있단 말이죠. 네. 그 얘기는 좀 연준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좀 둔화됐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약간 금리 인상 스탠스를 이어간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페드 입장에서도 두 가지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물가가 이제 올라가 있고 그것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페드가 지금 4% 기준금리 올 때까지 컨트롤 못한 게 입증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원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연 실업률과 실업률의 갭의 어떤 구조적인 차이를 놓고 봤을 때 기준금리는 6%에 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6% 가야 그래도 물가에 대해서 수요 감축과 함께 좀 강한 이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숫자가 기준금리 6%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곧 5% 기준금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왜 그러면은 이제 감속과 주요 연은 총재들의 어떤 발언 자체가 조금씩 이제 완화가 되기 시작을 했을까? 핵심은 뭐냐면 페드 입장에서도 지금 금리를 더 올렸을 때 두려운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구조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거는 페드는 물가를 잡는 게 주요 목표가 맞죠. 네.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 전에 2000년 초반대 그리고 과거에 이제 폴 볼커 시대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그 물가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1순위 과제였습니다. 근데 2000년 중반을 넘어서면서 경기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미국이 유동성에 의존하는 그 의존도가 굉장히 커지면서 오히려 그때 전미경제학회나 많은 미국 경제학자들이 그런 논란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페드가 경기 조절, 그러니까 경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스무싱하거나 좋게 만드는 데 있어서 유동성이나 금리 정책을 쓸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그전에는 그것이 거의 금기시 되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2000년 중반 들어서면서 서프라임 위기를 겪으면서 사실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단 말이죠. 네. 이 예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2009년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우리가 서브프라임 맞고서 양적 완화를 했는데 양적 완화를 했을 때 그 양적 완화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한 현상을 두고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다 죽어가는 환자가 링겔과 어떤 연명의 약을 맞으면서 꾸역꾸역 생명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현재의 미국 경제의 모습이다. 그만큼 이 유동성으로 어떤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제 구조적으로는 죄악시되고 좀 하면 안 되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좀 아이들하게 만들어버리는 좀 네. 이렇게 구조가 더 침체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기시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옐런 페드 의장이셨죠. 맞아요. 그 당시에 네. 이제 어떤 스탠스를 강하게 표출하셨냐면은 페드가 비정상적으로 자산을 매입하고 유동성을 공급한 것들은 반드시 위기가 회복이 되면 반드시 정상 복원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은행과 재무부의 어떤 독립성 자체가 구조적으로 깨지게 되고 그것은 양 기관의 모든 어떤 위험성, 리스크를 굉장히 크게 만들 수 있다라고 했던 분인데 네. 지금 최근에는 재무부 장관 역할을 하시면서 그러한 발언을 하시지 않고 현재 재무부의 어떤 채권 발행과 예산의 어떤 그 쓰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리적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계세요. 네. 그 주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지금 페드가 금리를 여기서 당연히 이제 고점 부근에 왔으니까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피상적으로는 네.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 페드가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금 현재 작년도 말에 그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31조 4천억 달러 정도를 이제 설정을 했었습니다. 31조 3,800억 달러를 설정을 했는데 네. 최근 11월에 부채 규모를 보면은 31조 2,200억 달러입니다. 대략 1,600억 달러밖에 아까 한도가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 물론 이거는 연말이 되면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일단은 합의를 할 겁니다. 상하원 합의를 해서 네. 결국 한도를 또 늘릴 겁니다. 맞아요.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서 포인트가 나옵니다. 연방 정부는 부채를 계속 찍어냅니다. 계속 늘립니다. 그것을 발행을 할 때 그리고 유통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채권을 많이 사주는 주요한 기관이 누가 됐냐면 지금 페드가 된 겁니다. 페드가 거의 25% 정도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페드 입장에서도 이 연방정부의 채권을 샀는데 이 연방정부의 채권은 어쨌든 국채인데 이 국채 금리, 시장 금리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거는 바로 페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페드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자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준 건데 돈을 주고 나서 그 자산, 담보가 된 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능을 그걸 페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 둘이 한 편이다라고 하면은 페드 입장에서 당연히 이 연방정부 같은 경우는 부채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부채로 잡히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돈을 준 사람, 기관한테 당연히 이자를 갚아야 되겠죠. 네. 근데 페드가 금리를 계속 높이게 되면은 부채, 그러니까 연방정부에서 갚아야 되는 이자 금액이 계속 높아지게 되겠죠. 훨씬 부담이 되겠죠. 예, 계속 부담이 되겠죠. 네. 그러면 그건 뭐냐면 지금도 현재도 가중평균에서 연 2%의 이자를 계속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략 추산해 보면 월 한 500억 달러 정도 그 재무부가 계속 돈을 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 금리가 더 시장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이 이자액이 더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사실은 부채를 끌어다 온 게 재정 건전화와 그다음에 재정의 어떤 그 윤활이 안 되는 상태에서 부채를 가지고 계속 재정적인 목표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 쓰고 있는 건데 이자로 돈을 쓰게 되면 실제 쓸 수 있는 예산 쪽에 돈이 못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페드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채에 대한 어떤 리스크들 그리고 연방정부가 할 수 있는 어떤 리밋에 대한 한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어느 정도까지는 올렸는데 계속 원론적인 수준까지 못 높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 자체에 대해서 이러한 이제 페드와 재무부의 결국엔 해서는 안 되는 한 몸이 돼버린 이런 구조적인 불안 현상들을 금융시장에서는 지금 크게 거론은 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헤지펀드나 많은 자산운용사에서 간파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페드가 이제는
이런 부채에 대한 리스크들과 결국에는 재무부에 대한 어떤 불안정한 구조들 때문에 높이면 높일수록 부담감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거기에서 배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감사한 일이죠. 페드가 만약에 여기서 감속을 더 강하게 해주고 좀 멈춰준다면 좋은 일이지만 이런 구조적인 요인은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감속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조적 불안 요인 때문에 계속 머뭇거리는 현상들을 계속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금융시장에선 완화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호전되는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의 어떤 호전 패턴의 지속적인 어떤 추세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적으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페드가 주저하는 가운데 투기 세력과 공매도 세력들이 다시 가격을 커버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수급적인 움직임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그러면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이러한 미국의 부채 문제가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겁니다. 앞으로가 내년도까지 반복될 겁니다. 네. 내년도에 물가가 예상치보다 조금 낮으면 또 한 번 들썩이고 그랬다가 또다시 물가에 대한 실망감이 예상보다 또 낮아지는 계기가 나타날 텐데 그렇게 되면 또다시 금융시장은 완화적인 기조에서 또 좀 후퇴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사실 현재 구간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전문가적으로 좀 잘 대응을 하실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영역과 굉장히 힘든 구간이 돼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금리 인상을 생각보다 덜 올릴 거야. 물가 둔화됐어. 라고 하면서 환호하면서 상승을 바라보고 투자하면 안 되는 그런 시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기반한 모든 기전은 미국의 부채의 구조적인 불안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약간 페드가 좀 약간 발이 묶여 있는 것에 대한 상징성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결국에 이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채로 돈을 씀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낮아진다는 거는 결과론적으로 경기 침체의 어떤 단서를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금리가 안정화된다는 것에 좀 강한 긍정 포인트를 두긴 좀 힘들 것이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재무부와 페드와의 뭐 미로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아무튼 네. 그 관계는 네. 근데 앞으로 어차피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페드가 뭐 갑자기 금리를 확 올려서 그 재무부의 부채 부담을 확 가중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게 사실 언제까지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그거는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구조적으로 금리 계속 못 올리겠네? 라고 해서 약간 그런 부분 좀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제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실 이제 그 폭탄을 알고 계속 가는 겁니다. 부채를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사실 부채 규모 면에서 보면은 가장 차입 경제를 크게 가져가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중국 네. 사실 비교가 안 됩니다. 네네. 근데 그러한 패턴에서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양상들을 그러한 의견에 대한 표출들을 미국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런 구조적 불안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카드에 대한 부족의 한계를 미국은 경제적으로 그거를 자기의 그 단점을 민낯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그런 시기가 되면은 외교적 정치적으로 어떤 다른 데에 눈을 돌리게 하면서 다른 부분에서 어떤 그런 생산의 유발 효과라든지 소득의 유발 효과를 계속 노리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물론 이건 이제 차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블록화와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안보적인 리스크들은 미국이 이것을 단언적으로 어느 정도는 당연히 의도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이고 그 상반되는 의미는 당연히 페드가 그럼 앞으로 더 어떻게 못하겠네요 라고 하는 부분에 긍정 포인트가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포인트에는 그만큼 페드가 어떤 위기의식을 갖고 어떤 그 폭탄을 안고 가는 그런 게임이 돼버렸기 때문에 미국 전체적인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나 외교적인 불확실성은 앞으로 더 크게 대변이 된다. 그것이 가격을 금융 안정의 어떤 기대감 때문에 다소 센티먼트가 좋아지더라도 그런 불확실성들은 또다시 금융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구조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화약고를 계속해서 안고 가는 그쵸, 약간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화약고를 안고 가면서 그 화약고에 대한 불안감을 다른 데다가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를테면은 뭐 약간 최근에 뭐 음모론 얘기를 하면서 네. 뭐 양터 같기도 하면서 뭐 유럽이 당하느니 중국이 당하느니 일본이 당하느니 약간 좀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 그게 이제 네.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이제 그게 한마디로 표현을 해드리면은 이러한 이제 어떤 그 정책적인 어떤 화약고들, 그러니까 화약고를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나 외교적인 부분으로 지금 계속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서방 쪽은 이제 요 주제는 다음에 어떤 영상에서 네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서방 쪽에서도 그것을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은 당연히 그러한 단점이나 어떤 한계점을 미국에 대한 한계점을 이제 간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더 강경한 자세로 나가면서 서로 간의 어떤 그 컨플릭트가 더 세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이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 리스크 요인과 약간 주의해서 볼 만한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저희가 이제 현실적인 수요 측면의 이제 지표들, 그러니까 GDP나 관련되는 구성 항목들을 놓고서 우리가 기준으로 본다면 내년 초쯤까지 내년 1분기, 2분기까지 아마 기업 투자 쪽 조정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올해 금리 인상을 하면서 미국 확연하게 이제 떨어진 부분들은 뭐냐면은 상반기에 그 재고 투자 감소가 되게 강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재고 투자가 감소를 했다는 건 뭐냐면 미국은 항상 소득, 명목소득, 그러니까 임금소득하고 자산소득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떤 소비가 계속 끊이지 않고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 상반기에 재고 투자가 감소했다는 것은 소비가 감소할 수 있는,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어떤 우려 때문에 기업이 재고를 쌓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재고 투자를, 그러니까 물건을 쌓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감속하면서 동시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설비 투자도 같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고 투자와 설비 투자 감소가 같이 나타나게 되면 워낙에 고용시장 자체의 미스매칭으로 인한 어떤 고용의 호조, 겉으로 보이는 고용의 호조가 강하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바로 꺼지진 않지만 이게 6개월, 7개월, 8개월 가게 되면 즉 예를 들어서 내년 초까지도 이런 그 금리 인상과 어떤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내년 초까지 이어지면 기업들의 투자는 더 감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속이 되면은 지금 최근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3.7%를 기록을 해주고 있죠.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부문별로 보면 고용자 수가 거기도 똑같습니다. 고용시장에서 서비스 쪽의 고용이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변동이 상당히 큰데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서비스 쪽이 그만큼 수요가 탄탄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도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고, 근데 이러한 이제 재고 투자 감소와 기업의 설비 투자 감소와 함께 만약에 수요가 감소되는, 즉 임금도 이제 조금씩 떨어질 수 있고 수요가 이제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내년 초반쯤에 들어서서는 일단은 미국의 소비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올해 그나마 미국 경제 성장률을 좀 버티게 만들어준 게 미국 소비가 그래도 전기비 연율을 해서 1%씩은 계속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내년 초에는 꺾일 수 있고, 다만 이제 그러한 신호가 나타났을 때 미국은 아마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전기비 연율 기준 숫자로만 본다면 상반기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그러니까 최악을 좀 찍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조로 형성이 될 것 같고, 물론 오름폭은 굉장히 서서히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어느 정도의 바닥과 리바운드, 경기의 리바운드가 내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지금 중간 선거가 끝났는데 현재까지 이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BBB 법안, 그러니까 더 나은 재건법에 의해서 인플레 감축법 포함해서 인프라 투자, 그다음에 뭐 구조계획법 이런 것들 다 포함했을 때 이러한 정책들이 내년 초 그리고 내년 하반기까지 굉장히 공격적으로 돈이 쓰여질 거예요. 그래서 재정 쪽에 대한 어떤 기여가 좀 그래도 성장에 있어서 기여가 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쉽게 꺼지진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위험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체크하셔야 될 포인트는 올 연말이 됐을 때 부채 한도에 대해서 작년에도 공화당하고 이제 민주당이 계속 서로 반발적인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바이든 정부의 어떤 정책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부채 한도를 늘려달라. 거기에 대해서 옐런 의장도 이거에 대해서 공조적으로 협조를 해달라. 미국의 어떤 불안정성, 예전에 이제
부채나 재정적자 리스크 때문에 11년도에 신용등급 하향이 있었죠. 맞아요. 네. 그때 그래서 사실 미국부터 굉장히 힘들어졌었어요. 네. 금융시장이. 근데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런 파국으로 가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공화당의 어떤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하원에서 이번에 이제 공화당이 그래도 소폭이라도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아마 목소리를 높일 겁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거는 그때랑 작년이랑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상에서는 그 앞으로 2년 뒤에 이제 대선을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카드를 쉽게 바로바로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나가면서 자신들의 정책과 민주당의 정책의 다른 요소를 분명하게 대중들에게 피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줬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를 심판을 받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 되면 공화당은 이 부채 한도 합의에 대해서 녹록치 않을 것이다. 녹록하게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들을 올 연말에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 금리가 시장 금리가 그렇게 앞으로 여기서 현재 수준 그러니까 대략 4%에서 뭐 아래로 0.2 위로 0.2라고 보는데 그 수준에서 그렇게 또 급등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기반에는 내년 초반에 1분기를 기점으로 아마 소비 쪽의 감속이 나타날 것이다. 미국이 소비가 감속이 나타나면 미국 경제의 구조적 침체라고 보는 게 명백하거든요. 그렇죠. 미국은 소비 네, 소비의 국가니까. 국가니까 그렇죠. 사실. 네.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 리스크들을 우리가 내년 상반기까지 포인트별로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뭐 이런 판단. 확실히 약간 그 부채한도 협상 작년에도 사실 약간 네, 그랬던 네, 기억이 네, 나거든요. 네.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셧다운하고 막 그런 금융시장 흔들리고 했는데 작년보다는 좀 더 올해가 더 매운맛일 것이다. 그렇게 그렇죠, 보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이 금융시장의 변화 포인트는 어디서 올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그리고 금융시장 많은 참여자분들께서 저는 이제 이런 판단을 합니다. 당연히 물가에 대해서 예상치 하회에 대한 금리의 방향성도 당연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전 더 중요한 포인트가 환율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율은 외환시장 쪽의 정책 자체는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도 시그널을 반영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국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의도도 반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일례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리스크가 크게 표출이 됐었고 맞아요. 영국 리스크가 표출되는 계기는 펀더멘탈 악화도 있었고 이제 전 트러스 총리가 감세와 관련되는 이제 노이즈들을 계속 발생을 시켰는데 거기에 기본 기조에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펀드와의 압박 그리고 영국이 갖고 있는 부채에 대한 이제 달러 평가 금액이 높아지면서 받는 압박들이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인데 그러한 구조적인 부채 압박들을 누가 똑같이 받냐면 일본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일본은 거기에다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양적 완화의 본원적인 기조하고 금리 컨트롤 정책들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고 물가가 이제 서서히 오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달러가 150엔 정도까지도 급등을 했었고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최근에 한미일 회담에 대해서 안보적인 이유 때문에 다시 어떤 이 3국 간의 어떤 대화와 서로 간의 공조적인 스탠스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미국도 표출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한 외교적인 양상이 이번에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도 좀 드러납니다. 은연 중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놓고는 아닌데 일본의 어떤 지금 정책과 일본하고의 공조적인 입장을 살짝씩 표출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일본이 외환 개입을 너무나 이제 환율이 급등하니까 외환 개입을 2번 정도 했고 맞아요. 네. 그게 드러나는 금액으로 일별로 드러나는 금액만 해도 그걸 대략 추산해 보면 합쳐보면 500억에서 600억 달러 정도였는데 그런 어떤 일방향에 대한 개입에 대해서는 미국 재무부는 그 환율 조작국 지정에 대한 정책상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들을 허용하지 않아 왔었어요. 근데 재무부 옐런 의장은 이것이 비정상적인 개입은 맞으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할 만한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었고 얼마 전에 최근에 발표된 환율 보고서에 보면 사실 이제 환율 관찰국으로 이제 지정이 됐었죠. 일본이 여전히. 근데 이 조건 중에 대미 무역수지 흑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상수지 GDP 대비 이제 3% 이상인 거 두 가지 조건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한 방향으로 어떤 방향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 12개월 동안에
GDP 대비 2% 이상의 그 환개입을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될 때 이렇게 항목을 지정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근데 재무부에서 나오는 환율 보고서는 거기에서 2개 이상을 뭐 이제 충족을 하면은 환율 조작국이다 이렇게 지정한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항목, 즉 특히나 그 환 개입에 대해서 과다하다고 하면 환율 조작국을 지정을 해버립니다. 일례로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어떤 환 개입에 대한 근거나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 개방과 환 시스템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놨거든요. 네. 그만큼 정성적 판단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3번의 항목, 그 환 개입에 대한 항목에서 보면 사실 올 초만,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만 해도 거의 누적적으로 BOJ에서 발표하는 외환 보유액 그 평가 금액을 보니까 대략 한 800억 정도를 갖다가 환을 조정하기 위해서 방어하게 돈을 썼었어요. 근데 최근에 추산된, 물론 이건 추산이지만 네. 600억 달러까지 포함을 해버리면은 800억, 600억 합치면 한 1,400억 달러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그것을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일본의 명목 GDP가 4조 9천억 달러 정도니까 그게 사실 살짝 2%를 좀 넘어요. 그 금액을 대충만 합쳐도 GDP에. 그러면 이거는 환율 조작으로 지정을 해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약간 스무스하게 좀 넘어갔다는 거죠. 관찰 대상 정도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일본이 미국채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상태이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페드가 재무부의 채권을 갖다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은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 채권을 매도를 하고 있고 근데 일본까지도 상반기에는 환 해지 때문에 이제 채권을 매도했지만 기조적으로 보면은 그 일본은 2014년도부터 생각하면은 그 재무부의 미국 채권을 갖다가 1조 달러 이하로 보유액을 줄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조 달러 근처까지 가면 다시 높이고 비중을 또 높이고 이런 형태였는데 이러한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도 일본하고의 어떤 협력적인 부분을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표출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요지는 뭐냐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비미국 국가라고 한다면 서로 간의 우호적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자신들의 금리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속 달러 강세를 계속 만들면서도 그로 인한 폐해가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조가 서서히 좀 정책적으로 변화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이건 역시 블록화 이슈에서 다룰 예정이지만 이게 뭐냐면은 정치적 외교적인 어떤 패권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가 힘이 약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 전에 안 쓰던 카드를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미국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조를 놓고 봤을 때 미국도 지금 이제 결국에는 시진핑의 어떤 장기 집권 체제 그리고 러시아나 어떤 중국의 어떤 블록들 형성 그런 구조 속에서 어떤 위기의식, 돌파의식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우호국을 조금 신경을 쓰기 시작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달러 강세가 그동안은 인플레를 컨트롤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다. 도움이 된다라고 표출했지만 이것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 조금은 자신들도 인지를 하면서 약간은 이제 컨트롤하려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워낙에 환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환의 패턴을 갖다가 예측하고 지금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환의 변화에 따라서 달러와 특히 엔화의 환율의 패턴에 따라서 이런 이제 어떤 정책적인 변화들을 그리고 금융시장도 당연히 환과 달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면 서로 어느 정도의 합의점, 암묵적인 합의점을 찾는다는 기준하에 금융시장도 완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환에 대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일본이 또 이렇게 나와서 또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하면은 사실 또 미국 입장에서는 또 부채 그 채권금리가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인플레 잠달해서 막 신나게 올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니까 이것 역시 약간 금리를 더 이상 막 과감하게 못 올리는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발목을 잡고 있는 하나의 요소인데 그 전에 외면했다가 지금 이제 외면을 못 하게 되는 상황. 약간 이거 심상치가 않은데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약간 전반적으로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게 금리를 더 이상 여기에서 과감하게 올릴 수 없는 상태다 미국이. 근데 이게 뭐 긍정적인 거라기보다도 부정적인 측면도 충분히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그 속도에 대해서는 이제 페드도 고민을 하는 구간에 들어왔고, 근데 다만 이제 물가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물가가 더 오르면 아마 5%
근저리 혹은 5% 초반대까지는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나타난 시장 금리는 단발성인 어떤 예상치를 물가가 하회를 했다는 요인 때문에 이제 시장 금리가 확 떨어졌지만 맞아요. 네. 사실 기준금리가 갈 수 있는 경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고 그 상태에서 고점,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을 그래도 유지하는 것은 하반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서 제기되는 의견 중에 지금부터 채권을 특히 장기채를 많이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지만 네. 시점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아, 아직은 좀 빠르시고 내년 초반쯤에 그러니까 미국의 장기채 특히 10년물 같은 경우는 인플레에 대한 영향을 그러니까 인플레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네. 반대로 장기물이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면은 금리가 올라가다가도 인플레 때문에 올라가도 경기 둔화 시그널이 명확히 보이면 금리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초반을 기점으로 미국의 소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투자 재고 조정도 중요하지만 미국은 소비 지표가 악화되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소비 지표가 확인되는 포인트들이 나타나게 되면 금리도 인플레가 그때는 강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강한 숫자를 보이더라도 금리가 더 못 올라가게 되는 그런 한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초반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 동안 좀 긴 이제 호흡이긴 하지만 6개월 정도를 계속 꾸준히 사 나가시는 게 좋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러한 이제 채권을 사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미국 채권을 사는 게 제일 합리적이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환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환에 대한 압박들을 어느 정도 경감이 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 기간이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나타났던 인플레이션 급등 시기 전에처럼 환율이 기조적으로 완전히 다시 하향 안정화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앞서 말씀드린 영국이든 이제 일본은 어느 정도 완화점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다른 기타 국가들 같은 경우는 부채에 대한 한도, 그 부채에 대한 한도가 비단 국가 부채뿐만 아니라 기업 부채에 대한 그 리스크들이 계속 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디폴트에 대한 리스크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고 그건 아시아국이 될 수도 있고 유럽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달러 채권을 매수하는 것 자체는 어떤 크레딧 리스크를 좀 떠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용 리스크나 디폴트 리스크에 대해서 좀 그래도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이제 미국 장기 채권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기점으로 해서 조금 서서히 천천히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흥국이나 그런 데는 아무래도 디폴트 리스크, 신용 리스크 말씀하신 국제금리가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금리를 막 못 올리는, 팍팍 못 올리는 상황이 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어쨌거나 상반기까지는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니 지금 사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4.2%까지 갔다가 지금 3.7%? 네, 3.78. 근데 그 부분이 약간 또 다시 반등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어느 보시는 정도는 거예요.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놓아야 되는 숫자죠. 그래서 한 내년부터 그렇죠. 좀 경기 침체를 대비를 하면서 채권을 사나가는 네. 그런 전략이 좋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1부 이걸로 해서 마무리하고요. 아무튼 뭐 잘 들으셨으니까 투자에 한번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신익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모십니다. 네. 지난번에는 약간 그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가 좀 낮게 나왔는데 앞으로 그 연준의 긴축 스탠스가 어떻게 될 것이고 여기에 따른 자산 시장의 반응, 어떤 또 투자처를 주목을 해야 되는지 알아봤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몇 번 힌트를 주셨어요, 그죠? 네. 블록화, 뭐 탈세계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또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래서 이 글로벌 블록화 여기에 따른 향후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그 서방의 블록화 정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서방은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고 중국 중심의 블록들은 더 공고해지고 있는 상태. 아, 그래요? 그리고 중국 중심의 블록에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오펙이라든지 아니면은 인도 같은 국가들까지 편입이 되고 있는. 근데 그것을 미국에서 어찌하지 못하는 양상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그 오펙은 결국에는 어떤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압박이나 제재를 가하려고 하더라도 오펙의 어떤 그 원유에 대한 가격 결정권 때문에 함부로 이제 터치를 못하는 상황인 것이고,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소비 시장이 중국 못지않게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가 아직도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를 피봇으로 해서 우리가 중국을 미국이 견제할 때 인도를 사용하려는 어떤 전략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쪽에 대한 어떤 접근 권한을 더 강화하는 데 있어서 인도를 어떤 그 매개체로 하려는 그런 전략들에서 인도가 러시아의 어떤 에너지 거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함부로 가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반면에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EU와 함께 러시아 제재를 이제 계속 축차적으로 시행을 했죠. 스위프트 배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의 퇴출 조치, 그리고 무역 거래의 어떤 규제들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서로 어떤 합의점이 있었던 것 같으나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유럽이 결국에는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그 가스를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 가격으로 사오다 보니까 유럽도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상태인 것이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미묘한 입장 차이들이 나타나는 현상들. 특히 최근에 독일이 이제 숄츠 총리와 이제 시진핑의 어떤 대화 속에서, 최근의 만남 속에서 백신을 이제 바이온테크라는 이제 독일의 백신을 중국이 사용함과 동시에 중국과 독일의 무역 거래를 갖다가 어느 정도 늘려나가자라는 합의점을 찾았는데, 그것은 경기가 이렇게 악화되는 국면에서 유럽 경기가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어떤 필요성들이 부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오롯이 해줄 수 있거나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거나 해줄 수 없는 부분들, 그리고 의지로 봤을 때도 해주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중국 블록은 사실은 러시아 쪽하고 어떤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독일이 그런 이제 약간 좀 튀는 행동들을 보이게 되고, 그러한 양상들이 유로존 전체, 그러니까 EU의 전체적인 어떤 결속력 자체를 좀 흐트러뜨리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때문에 폴란드라든지 이제 슬로바키아, 그 동유럽의 어떤 그 러시아 이제 국경 지역에 있는 접근해 있는 국가들은 이제 안보적인 그 위험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기 때문에 폴란드는 핵에 대해서 안보액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군사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토에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서방에서 그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이제 핵에 대한 필요성들, 그리고 핵에 대한 무장 필요성들이 각국의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그리고 안전을 제일우선으로 하는 이제 서방의 어떤 그런 철학에서 약간 벗어나는 어떤 행동들이, 그리고 목소리들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서방의 어떤 결속은 좀 약화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반해서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두 개의 확립, 그리고 두 개의 수호라는 이제 명시하에 시진핑 장기 집권 체제를 갖추고 있고, 지금 경제적으로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들과 그다음에 디레버리징, 거기다가 이제 공동부유라는 정책들 때문에 경기는 추락을 하고 있으나 정치적인 이념이나 그런 어떤 확고성들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러시아하고의 어떤 밀착 관계, 에너지의 어떤 수입 관계들이 더 이제 그들의 관계를 공고히 다져주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인도나 오펙은 경제주의 때문에 중국, 러시아 블록에 편입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기서 북한이 또 굉장히 큰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최근에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법제화를 명시를 했는데, 그전에는 이 법제화가 다른 게 뭐냐면, 그전에는 이제 북한의 핵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과거만 하더라도 핵은 우리가 무력 침공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방어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표출을 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북한의 어떤 정권의 어떤 체제를 갖다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위협이 되면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적극적 의미로 언제든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면서 법제화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북한은 이제 러시아나 중국 블록에 포함이 됨과 동시에 약간 결이 다른 상태?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국한테도 자신의 어떤 국가적인 위상을 핵을 가지고서 어떤 표출시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그러한 양상 가운데 이제 결국에는 핵이라는 키워드로 뭉쳐져 있는 러시아 중국 블록은 더 위상이 공고해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상이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에 경청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목소리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이죠. 바로 며칠 전에 이제 그 최근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원론적으로는 이제 표출된 견해는 신냉전 시대는 없다라고 했지만 맞아요. 네. 실제로 이번에 이제 어떤 상반기에 큰 트러블이 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큰 트러블이 있은 다음에 처음 만남에서 신냉전 없으나 각각의 입장을 놓고 보면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데 중국이 노력해달라는 입장에 대해서 중국은 화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난 모르쇠의 입장을 견지를 해줬고, 두 번째는 대만과 관련돼서도 미국은 동일하게 동일한 입장, 어떤 민주주의, 독립국가에 대한 인정, 그런 의견을 표출을 한 반면에 하나의 중국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중국의 입장을 또 되풀이했고, 그러니까 만남은 우호적이었던 것 같으나 실질적인 대화의 내용과 의사 표현들은 그동안에 공고하게 서로 간의 대립적인 부분이 또 한 번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되는 수준에 불과했다. 근데 과거에 우리가 2016년도 이후부터 이제 트럼프 시대에 미중 분쟁이 굉장히 격화됐는데 그때의 트렌드를 살펴보시면 이 미중 무역 분쟁이 만나기 전에는 트러블이 어떤 경제적인 파국이나 이런 효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미중이 만나면서 그 만남 이후부터 오히려 트러블이 크게 번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뭐냐, 뭐 외교적 정치적으로 해석할 사항이 많긴 하나 실제로 적대적인 관계를 그동안에 표출했던 국가들이 서로 만남을 갖고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또 확인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응 전략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시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관건은 이런 이제 블록의 결성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더 강화되고 있고 여기에서 각 블록에서의 대장 미중이 만났지만 이제 합의점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전략적인 방향은 그동안 경험으로 봤을 때 구체적으로 서로를 피해를 주거나 서로를 억제하는 구체적 전략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 돼버렸다. 그래서 올 상반기는 어떤 블록화의 양상들이 이제 블록이 만들어지면서 서로 이제 편입되고 편출되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최근에 하반기 들어서의 입장은 어떤 11월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서로가 이제 구체적으로 게임 이론 방식으로 서로를 괴롭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는 시기가 됐다. 그래서 약간 좀 이제 어려운 구매에 이제 시작이 될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3년임 되고 나서 뭐 전반적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 지속을 하고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압박을 넣다 보니까 뭐 사실 텐센트라든지 최근에 뭐 실적 발표한 거 보고 하면 실적 별로 좋게 안 나오고 전반적으로 중국의 그런 투자 매력도 이런 것들은 감소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 뭐 글로벌 그런 IB라든지 그쪽에 자금이 빠져나와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중국은 저러다가 그냥 저렇게 그냥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중국 중심의 그런 블록화는 오히려 견고하게 된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만은 볼 수 없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는 당연히 우리 금융시장이나 시스템에서는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네. 이 경제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그림이나 청사진을 시진핑은 그동안 제시를 해준 것이 결과론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형성이 됐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서 돈을 빼고 신흥국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포트폴리오에서는 MSCI의 어떤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결국에는 중국이고 중국에서 빠지게 되면 다른 이제 인도나 브라질 그리고 한국 이제 우리는 사실은 포트폴리오상으로는 신흥국에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돈이 들어오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결국 어떤 신흥 전체의 풀로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리밸런싱 여기서 빼서 이쪽으로 잠깐 넣는 정도의 리밸런싱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기조적으로 좋은 신호는 아니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이 블록화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직영학을 의미를 하는데 이제 결국에는 어떤 지리적인 안보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적 수단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는 달랐던 게 뭐냐면 서로 간의 외교적인 정치적인 입장이 경제적 목표에 딱 맞춰서 효율적이다, 좋다라고 생각하면 서로 사이가 안 좋더라도 합치고 거래를 했는데 이제는 어떤 이념적인 부분이 대립을 하면은 경제적으로 좋더라도 절단을 한다는 의미에서 직영학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직영학 시대에서는 결국에는 중국은 더 안보적인 정치적인 어떤 공고함을 더 쌓아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의 안전성이나 물론 이제 대만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간중간 불안정성은 있지만 어떤 체계의 어떤 시스템적인 완성 이런 것들은 더 오히려 확립이 강해지는 그런 시점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이 바이든의 향후 외교 정책과 경제적인 시사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간 선거의 결과를 되짚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중간 선거에서 그 동안에 이제 바이든은 친환경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인플레를 결국에 못 잡았고 그 와중에 지속했던 것은 신장이나 그다음에 위구르 그다음에 티벳 이쪽에서의 인권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중국에 되게 계속 압박을 계속 강화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필요한 부품이나 품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거래를 단절했었고요. 근데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결국 뭐 소폭이긴 하나 이제 하원을 뺏긴 상태가 돼버렸고 물론 공화당도 완벽하게 이제 압승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수당이긴 해도 그러니까 양쪽이 상당히 지금 애매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 정책 자체는 친환경 쪽을 계속 드라이브를 걸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지금 강하게 지금 반대되는 포인트가 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사우디에 대한 관계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상반기에 사실 8월쯤이었죠. 그때 8월이면 하반기죠. 8월에 이제 사우디 영세자와 만남을 통해서 에너지 공급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달라는 입장을 표출했음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합의점을 못 찾았고 거기에서의 기조적인 배경은 미국하고 사우디의 관계는 과거 오일머니 그리고 오일머니로 인한 미국 채권 투자 때문에 사이가 사실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란하고 사우디의 어떤 중동 지역에서의 패권 싸움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제 무기나 안보에 대한 증강 필요성들을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보조해주면서 법제화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왔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바이든 정부에서는 군사적인 무기에 대한 부분들을 증강을 허용을 흔쾌히 해주지 않았었어요. 항상 줄 듯, 해줄 듯, 안 해줄 듯 하는 그런 양상을 표출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외교안보 이유로 이제 사우디의 입장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유를 취사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노력은 했으나 뭐 특별한 결과는 없었지만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공화당 트럼프 때를 생각해보면 트럼프는 사우디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의 그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우디 국부펀드가 투자를 실제로 하기로 했고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었는데 사우디에서 이제 지원하는 어떤 그런 이제 골프 행사 이런 데에 가서 이제 그 스캔들이 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만큼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이란을 압박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군사적인 지원이나 안보적인 부분들을 정당하게 이제 지원을 하는 입장을 표출해주면서 사우디의 관계를 계속 공고하게 해줬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우디한테 일방적으로 어떤 지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일에 대한 컨트롤 능력을 미국이 함께 가져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또 압박적으로도 표출하면서 어떤 압박과 회유의 관계를 계속 반복하면서 좋은 어떤 시그널들을 만들어 왔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앞둔 시점에서 바이든은 이제 2년 후면은 또 이제 재선을 해야 되고 트럼프는 다시 이제 대통령 출마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런 에너지 인플레이션이나 원유에 대한 컨트롤 능력을 바로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시험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적인 부분에서는.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중국 중심의 어떤 블록에서 러시아를 제외한 많은 국가들에 대해 지금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 외교적으로 끌어오거나 회유하려는 정책들을 계속 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부적으로도 자신들의 어떤 그 지위를 계속 유지를 하거나 어떤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할 것이고, 반대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미 좋은 관계의 어떤 사우디라는 것을 매개체로 해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강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이제 중동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오펙에 대한 영향력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 바이든과 공화당, 그리고 바이든과 트럼프의 어떤 대결의 양상들이 반복이 되고, 그것이 이제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서방의 어떤 블록이 서방끼리 서로를 옹호하고 경제적으로 보조하고 지원해 주는 것보다 미국이 이제 내부적인 어떤 정치적 이유 때문에 블록 외의 국가들한테 회유나 어떤 접촉을 하는 시도로 인해서 약간 흔들림, 서방의 흔들림은 더 크게 보여질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 금융시장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났을 때 보시면 그 금융시장은 경제적 상황과 별도로 관세를 부과했을 때 결국에 미국의 기업들도 굉장히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장기간 침체 양상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급락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계속 기조적으로 안 좋아지는 양상들이었는데, 내년도 이후에 이제 블록의 서로 대립 구조, 그리고 이제 직영학 측면에서 경제적 수단, 이 경제적 수단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관세를 매길 수도 있고요. 서로 이제 싫다면은 갈등 시장이 되면 비관세 장벽을 갖다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우리 예전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을 때, 맞아요. 네. 그 실질적으로 관세 부분보다도 어떤 명목 하에서 어떤 비관세 조치를 했냐면 위생상의 어떤 품목에 대한 관찰 감시라는 이유로 어떤 우리나라의 수출품을 수출을 할 때 이거는 위생상 맞지 않아요. 그래서 빠꾸를 놓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번 방식들이 있었어요. 네. 계속 반복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패턴에서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상당히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금융시장의 패턴들이 계속 공고하게 이제 어떤 갈등에 대한 표출을 그대로 다 전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내년에 대한 큰 기조의 그림인 것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관건은 그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 소비를 중심으로 침체 국면이 나타나게 되면 결국에는 금리도 떨어지고 이제 시장 금리도 더 이상 침체적인 요인 때문에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역시 블록화와 어떤 패턴에서의 금융시장의 어떤 결과물하고도 유사하게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블록이 형성된 기간 동안에는 교역이 절감하게 되고요. 실제 IMF 자료를 봐도 경상수지 누적의 어떤 폭 자체가 내년도 가면 교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폭이 올해 대비 3분의 2까지 줄어든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서로 상품을 주고받지 않는 관계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급망 불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서서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각국이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고금리 정책을 유지를 하겠으나 내후년도의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 금리 정책 자체가 다시 급격하게는 안 하더라도 서서히 또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블록화라는 것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키워드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저성장을 대변을 합니다. 저성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이 저성장 국면에서는 이런 우리가 인플레의 어떤 가속화 시기에서 조금만 벗어나게 된다면 또 그 이후에는 중장기적으로 금리를 서서히 또 떨어뜨리면서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네 내수 국가를 그래도 버티게 하려는 재정 정책들까지 가미가 되는 그런 패턴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이제 주식시장 관점에서 제가 이제 네. 이해한 걸 좀 대입을 해보면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블록화 이런 것들이 더 격해지기 때문에 네. 경제에 안 좋죠. 그러다 그쵸. 보니까 당연히 시장도 안 좋을 것이고 네. 하지만은 내후년부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경기 침체에 맞물리면서 안 좋기 때문에 각국의 그런 뭐 중앙은행들이나 완화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좀 자산 시장이라든지 회복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그렇죠. 있을까요? 어느 정도 양호한 흐름을 볼 수 있고 다만 네. 여기서 포인트는 국가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이 안 좋아졌는데 안 좋아지는 폭에 있어서 차이가 컸었죠. 특히 대만 쪽 같은 경우 센티먼트가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다른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좋음과 안 좋음을 반복했었지만 대만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이 그것과 별도로 어떤 대만에 대한 이제 침공 리스크들, 정치적 리스크들이 발현이 구조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계속 좀 안 좋다가 그게 조금 와야 되는 분위기가 보이면 좀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24년도쯤 접어들면은 다시 부양이나 어떤 금리 완화적인 부분으로 서서히, 그러니까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서서히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블록화 시대에서는 양쪽의 블록에서 각국들이 한꺼번에 공격을 하고 서로 대립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한 국가 원투원 매핑으로 서로 간에 공격을 하거나 대립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공격이나 대립을 받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완화적인 기조를 씀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제한이 되고 거기서 벗어나 있는 국가는 좀 더 금융시장 완화적인 부분을 결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약간 좀 공격을 받는 국가일까요?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는 국가일까요? 이게 좀 죄송하게도 네. 한국은 그러한 부분에 좀 많이 노출이 돼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조적으로 우리가 수출 중심의 국가인데 미국하고 중국에 대한 교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동시에 높고 시장 파이가 크고 이제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렇고 중국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중간 가공품 같은 교역의 규모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피해이죠. 근데 이게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대립각 속에서 그것이 과거에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정도에서 그쳤으나 결국엔 이제 경제적 실리의 입장에 더 치중이 돼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념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어느 한 부분에 좀 불편한 부분을 터치하게 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피해는 당연히 수출 쪽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입하는 쪽에서도 피해가 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19년도에 일본의 금수 조치, 반도체 네. 소재 쪽 금수 조치를 했는데 그때는 뭐 정당화된 이제 그들의 입장은 뭐 정상화된 어떤 구조적인 수출의 어떤 구조적인 재정리일 뿐이다라고 표현했지만 특정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수입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수입 의존도도 높은 특정 항목의 특정 국가, 예를 들어 중국이 될 가능성이 사실 커 보입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우리가 수입을 할 수 있는 그 경로가 이제 막히게 되면 관련 사업을 했던 수출 업체들 입장에서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고 그러한 폐해는 좀 정치적으로 우리가 조금 양쪽에 의존도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불안정성이 좀 가속화될 수 있죠. 그렇다 반대로 약간 좀 그런 데 있어서 좀 차별화가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어느 국가는 좀 괜찮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네. 상황에서 이게 이제 경기의 펀더멘탈로 보면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유럽도 상당히 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지금 에너지 위기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도는 약하지만 겪고 있는 상태고 내년 이제 상반기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남유럽 재정이 불안정한 국가들이 이제 좀 체력이 약화될 수 있고 근데 이게 긴 관점으로 보면 유럽 쪽에 있어서 약간은 유럽 내에서도 그렇고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그렇고 기회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유는즉슨 뭐냐면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대립의 어떤 블록의 대립 구조 속에서 그 중국 그리고 러시아, 물론 러시아는 지금 대립각이 상당히 큰 상태지만 중국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오펙 그 다음에 중동, 인도 이런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유럽은 특별한 갈등의 노출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블록을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블록의 각 국가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썩 나쁘진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자체적인 폴리티컬 리스크는 있으나 블록에 대한 리스크들은 좀 경감이 되어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유럽에서 저는 유럽 기업들을 향후에 좀 많이 찾아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네네. 이유는 이제 유럽의 국방비가 이번에 러우 전쟁하고 이제 동유럽 쪽의 어떤 군사비 요구 때문에 증액 요구 때문에 사실 GDP에 대비해서 거의 1% 정도에 불과했던 국방비를 24년도까지는 거의 이제 3%까지 다 올리려는 이제 합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국방 산업이 커지면요, 항상 그 유럽 쪽 파이에서 국방이 커지면은 관련 산업들이 동반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이제 지금이야 어떤 이제 국지전 양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계속 싸우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블록화가 되게 되면 서로의 감시나 감찰 이런 활동들이 되게 중요시 되기 때문에 위성에 대한 것들, 레이더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를 기반하는 반도체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역방향적으로 오히려 유럽 국가들 중에서 그러한 재정에 대해서 투입을 많이 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 산업들이 산업군으로 내려갔을 때 좀 커질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 관련되는 그 산업 부분에 이제 공급을 하는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좀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포커스를 보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이제 신재생 쪽인데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최근에 좀 이제 소극적으로 이제 유럽도 경기가 힘드니까 소극적인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지만 저탄소 정책은 유럽은 결코 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특히나 재생에너지 쪽이나 이제 그 새로운 에너지 대체제로서의 수소를 이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 지난번에 이제 9월에 크게 이슈는 안 되지만 30억 유로 수소 관련된 투자를 또 집행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EU 집행위에서. 그래서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유럽 내에서 우리가 이제 파이, 그러니까 시장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파이가 커지는 부분이 또 신재생 쪽이 크다. 그렇죠. 오히려 이제 우리가 꼭 미국, 중국 막 이렇게만 큰 나라들만 물론 이제 금융시장은 그 나라를 보긴 해야 되지만 그 시장만 보기보다는 유럽 쪽에 그런 시장들이 커지는 부분에 대한 신재생이나 국방 관련, 무기 관련 이런 쪽들은 그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다음에 어떤 제너레이션 우리가 이제 블록화 시대에서 큰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 기업들을 찾아가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뭐 수출 중심의 국가고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 껴있다 하더라도 뭐 방금 말씀하신 뭐 방산이라든지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신재생과 관련이 있어서 유럽 쪽에다 좀 납품을 하는 기업들 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잘 살펴볼 필요는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블록화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록화 시대는 당연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어떤 경제 펀더멘탈 요소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각국에 대한 스탠스들을 계속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주기는 길지만 정기적으로 미 국무부에서 미국이 각국 전 세계 국가들을 다 대상으로 해서 목록을 이제 발표를 하고 그 목록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다라는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의의 단어 하나하나도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키워드를 좀 집중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철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당연히 미국이라는 금융시장의 시스템에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상 그러한 영향력들이 이제는 좀 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이제 우리가 노출도가 많은 산업들이 앞으로 변모한다면 그 나라의 어떤 금융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더 이제 요약적으로 표현하면 앞으로 우리가 유럽에 대해서 더 진출의 여력이나 뭐 중국에 대한 반사적인 효과 때문에 유럽의 더 진출력이 강해진다. 그리고 EV 배터리조차도 미국에서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우리가 미지수가 있는 상황에서 유럽에서의 어떤 영향력이 더 커진다 하면은 그런 시장에서의 어떤 영향을 더 크게 받는 패턴으로 변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블록화 시대에서는 정성적인 키워드나 어떤 서로의 관계에 대한 정의도 상당히 유심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포인트로는 우리가 비단 미국 금융시장만을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오히려 민감하게 거래하는 국가들로 금융시장에 더 우리가 회귀하거나 따라가는 현상들로 조금씩 변모되거나 분산화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블록화 시대에서는 숫자와 정성 모든 부분을 좀 많이 보셔야 되는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관점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저기에서 이제 40년 만에 뭐 최대 위기다. 그 얘기가 뭐 인플레이션도 있지만은 사실 뭐 1980년대부터 세계화가 됐고 뭐 중국이 WTO 가입하면서 정말 그냥 너 좋고 나 좋은 그런 세상이었잖아요. 네, 서로 막 맞습니다. 공조를 이루면서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약간 디플레 압력이 계속 있었고 하지만 이제 정반대 시대로 네. 돌아가다 보니까 분명히 이 과거 40년간은 다른 시장이 펼쳐질 텐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분명히 기회는 있습니다. 투자 기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여기에서 잘 스터디를 하신다면 분명히 또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장이 오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공부 한번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1, 2부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신익 박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